안녕하세요, 급합입니다. 선박 제작에 있어서 소비된 금액, 견적 내역이랑 등록 검사, 직접 제작한 선박은 검사를 거쳐서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적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역보다 그냥 토탈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들어간 거라서 FRP랑 경화제, 페인트, 겔코트, 이영제 등등 선박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이랑 기타 잡비를 모두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선박을 제작하는데, 꾸메오를 제작하는데 15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갔고, 여기 기타 잡비에는 피스랑 실리콘 등등 해서 이런 자자구리한 것까지 다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요만한 선박을 FRP로 제작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들어간 30마력 포사이클 선액기 엔진이랑 어군 탐지기, 포인트1까지 별도로 구입을 했었죠. 30마력 야마하 엔진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여기는 스로틀이랑 계기판, 각종 연결 케이블까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고요. 어군 탐지기랑 포인트1 제품은 저번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로렌스 제품이고, 엘리트 7 TI2 이게 이제 150만원 정도, 엘리트 4X HID가 50만원 정도 들어갔고, 포인트1 GPS 수신을 도와주는 이 장비가 48만원 정도 그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추가로 이제 바다 내에서 어탐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경찰청 훈련구역 등등 침범하면 안 되는 국제항으로 지정된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지나가도 되긴 되는데, 이 안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떤 레저 활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보통은 어군 탐지기를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처럼 표기가 되어 있죠. 거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 내에서는 침범해서 물놀이를 하거나 낚시 행위를 하면 벌금,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항해법이 조금 일반 자동차 교통법보다 조금 더 빡센 게 있어요. 과태료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어군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어장으로 표기된 곳도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생업을 방해하면은 벌금이 나오게 되겠죠. 주민들이나 마을회관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어탐기에 표시된 인공어초들이 많아요. 인공어초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어초들도 있고, 추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인공어초 구역을 좀 파악하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지구역에 포함된 인공어초들이 있고, 금지구역 외에 인공어초 구역에서는 낚시 행위나 레저 활동을 해도 되겠죠. 이런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뭐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일단은 인공어초 구역에서 주로 낚시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데이터는 탐기 제조사의 메모리 카드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해당 좌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유실된 어초도 있는데, 신규로 등록된 어초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놓다든가, 아니면 어탐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출항을 나갈 때 좀 참고해서 어떤 개인만의 포인트도 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스마트폰 어플로는 헤로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도 인공어초가 표기가 되고 금지구역이 어느 정도 표기가 되긴 하는데, 핸드폰이라서 수신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몇 박자 느리게 반응을 하고, 현재 위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군 탐지기나 포인트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바다에 나가서는 이 정보가 좀 빠릿빠릿하게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고 선박을 제작해서 등록 검사하는 그 절차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선박을 제작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은 해양수산청,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여기에 검사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인적사항이랑 질, 종류, 제조 연월, 시계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작성 후 제출을 해야 되고,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구 명세를 포함시켜야 돼요. 일단은 이제 처음 만들었으니까 신규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해양수산청에 이거 제출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연락이 옵니다.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데, 평일 기준으로 연락이 오면 이렇게 날짜를 조율을 해요. 언제 안전검사를 받을 것인가, 위치는 제작자가 편한 위치로 해주면은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원도 동해시에 바다가 있는 슬로프에서 어떤 날에 좀 하고 싶다, 안전검사를, 그럼 그날로 정해서 날짜가 정해집니다. 몇 시에 거기서 만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안전검사를 시작해요. 안전검사는 이제 사전에 몇 가지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구명조끼를 KC 마크가 있는 걸로 구비를 한다던가, 호각을 다 붙여놔야 되고, 수화기나 예비노 같은 거 한 쌍 한 벌로 해놔야 되고, 예인줄,
그다음에 엔진 휠선, 에머전시죠. 몇 가지 이제 안전 구호 물품들도 사전에 통보를 해줘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안전 검사가 오게 되면은 보통 너비, 길이, 실내 평수, 부력통, 유무 등으로 승선 인원을 결정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 후에 안전에 관련된 가이드레일, 천마 등등 이제 설치가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또 그냥 설치를 하면 되고, 편의를 위한 추가 설치는 재검 및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알아보고 설치를 하는 게 좋아요. 검사가 통과되면은 안전검사증을 이제 발급받게 돼요. 요거를 발급받은 다음에 수상레저봉을 가입을 합니다. 증서랑 같이 시구청 수상레저과에 등록을 하고 2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돼서 다시 이제 방문을 하면 과세 및 취득세 납부를 하게 돼요. 취득세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상레저과에 가서 등록증과 번호판 2개를 발급받게 되는 거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착하라는 그 간단한 설명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후미 우측 제일 뒷면에 오른쪽 거기 하나랑, 그 다음에 옆면 뒤쪽 오른쪽 쪽에 부착을 하죠. 그래서 두 군데 후미 우측이랑 옆면 뒤쪽에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착을 하면은 보험도 가입했고 검사증도 나왔고 세금도 다 납부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험료랑 세금을 자동차처럼 이렇게 납부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 되는 거죠. 선박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에 대한 대략적인 가격이 또 나와져요. 뭐 양도하거나 판매를 할 때 금액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얼마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할 때는 10페리 이상은 신고가 의무로 돼 있어요. 해양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출항을 해야 되는 거죠. 연안 내에서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신고를 해도 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이왕이면은 나갈 때마다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10페리 이상도 안 되는데 왜 신고를 하냐 이러는데, 어선에서 자꾸 신고가 온다고 합니다. 어선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해양경찰이 이제 무조건 출동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신고가 나와서 출동을 한 경우는 뭐 못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페리 이상은 신고 의무가 있고, 연안 내에서는 레저 활동을 한다든가 금지 구역만 아니면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해도 된다. 그냥 나가서 언제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돼요. 검사를 받게 되면은 뭐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일단 선박을 바다에 띄워서 좌현이랑 우현으로 회전, 그리고 이제 비상 스위치 동작까지 기본적인 선박 운행 조작 조건을 일단 확인하게 됩니다. 제작한 운전자만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고, 검사관은 밖에서 이제 보는 거죠. 검사를 하는 도중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는 선박을 트레일에 다시 올립니다. 올려놓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엔진 상태랑 배수 펌프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했어요. 배수 펌프가 없으면은 별도로 물을 뜰 수 있는 바가지 같은 거, 손잡이가 있는 바가지를 구비를 해서 보여줘야 이제 통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배수 펌프가 있는 게 좋은데 없으면은 바가지로 물을 퍼올 수 있다, 구닥다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면서 외관 상태나 내부 상태, 그 다음에 사용된 FRP가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순서로 봤습니다. 저희는 전체 선박 길이랑 넓이, 그 다음에 높이, 선체 규격에 대해서 줄자로 측정을 했고, 내부 공간, 그 다음에 기둥 높이, 그 다음에 선수 선미 높이, 수면에 닿는 옆면 기둥, 물이 잠기는 부분, 거기서부터 용골까지의 깊이 또 따로 측정을 했고, 이렇게 측정된 수치는 여기서 바로 뭐 계산을 해서 매겨주는 게 아니라 수기로 일단 대략적으로는 매겨주는데, 이 수치들을 뭐 전용 프로그램에 기입을 하면 대략적인 선체 무게랑 재원, 승선 인원이 나온다고 해요. 그걸로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연료 탱크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커버나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용량도 체크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40리터짜리 연료 탱크라서 이렇게 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줬고, 원하는 승선 인원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원한다고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내용처럼 전용 프로그램으로 면적이랑 건연 성능, 구력, 무게, 폭, 깊이 등을 계산하면 제한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일단은 면적을 계산했을 때 승선 인원은 6인승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돌려봐야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6인승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원하는 승선 인원이 있으니까 우선은 구명조끼랑 호각을 모두 붙여놨는데,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 대상으로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이유는 조끼 제원표에 그 뒷면에 이렇게 뭐 치수랑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영어로 이렇게 막 나온 그 부분에 케이스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어가지고 마구잡이 물놀이 조끼는 수상레저 안전검사 기준에는 케이스 인증 마크가 있는
조끼와 호각을 보트 인원에 맞게 구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체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는 걸 제외하고 5개 정도는 다시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사 결과에 따른 증서는 평일 기준으로 2-3일 정도 소요되면은 검사 결과 증서가 발급이 되는 것 같고, 배터리는 물에 닿지 않는 곳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포박시켜놔야 되죠. 흔들리면은 안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잘 해둬야 되고, 안전 튜브, 소화기, 예비노 한 쌍까지 확인을 했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배수 펌프가 없어서 조금 취약해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 추가 설치를 하라고 일단은 말씀을 해줬어요. 대략적인 이제 검사는 끝났고, 야간 운항을 하게 되면은 정박등이랑 항해 등기구 같은 그런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해경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 야간 운항 관련해서는 해경 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재원이랑 선박 등록 관련해서 그런 검사를 받았고, 지적 보수 사항은 승선인을 맞게 케이스 인증된 조끼 구비랑 엔진을 고정하는 너트 부분, 여기 너트 부분 또 있죠. 배수 펌프도 얘기했었는데, 너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 너트를 박아놨는데 얘가 또 진동이 있어가지고 풀릴 수 있다고 여기 더블 너트나 나일론 너트 같은 거 이용해서 체결을 하라고 해주셨네요. 검사가 다 끝나고 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잘라내는 것은 이제 별도로 검사 없이 가능은 한데, 이제 편의를 위한 고정된 구조물 설치는 따로 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도 턱에 이제 앉았을 때 무릎이 안 닿게, 무릎 앞쪽의 거리가 30cm까지 여유가 있어야 자석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쪽 발판 대시보드 앞 거리가 이제 30cm 이상으로 거리가 충분해서 여기도 안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제작된 걸 보면은 이제 운전석 핸들이 있는 바로 앞에 의자의 깊이가 40cm가 안 돼서 여기는 또 인원 자석으로는 또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너비가 앞쪽으로 30cm가 나와야 되고, 의자를 앉는 깊이가 40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법으로 이건 지정된 거라서 제작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작된 옆면 기둥 높이보다 낮으면은 선 내에 어디를 확장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승선 인원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물은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 평수가 넓게 나와가지고 지금 승선 인원이 6인승 됐는데, 그렇다고 안 선 내에 어떤 그 구조물을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조물 때문에 평수가 줄어들어서 승선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옆면 난간, 난간은 자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옆면 기둥이죠. 의자처럼 이렇게 막 해놨다고 해서 거기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참고로 하면 되고, 옆면 기둥 위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핸드레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추가 작업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치는 뭐 무조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레일 같은 거, 바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m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아닌데, 핸드레일이 6m가 넘어가는 보트 같은 경우에는 옆면 핸드레일 바가 이제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검사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받았고, 검사관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보통 이 정도면은 좀 무난하게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검사는 다 끝났고 제작도 완료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운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필요한 안전 부분은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재검을 받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트 제작 관련 영상의 모든 파트를 6파트로 해서 끝내게 됐네요. 현재는 이렇게 추가로 처마라 그러나요? 이거 햇빛 가리개 처마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 놓고, 앞면 운전석 쪽에 면 유리창, 또 아크릴로 이렇게 부착을 해 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검사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해 놨고, 이제 앞으로도 자잘하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운항을 할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어떤 걸 이렇게 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구상을 따로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팝이었습니다.